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삶의 교훈에서 여러분과 함께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속담 말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고생을 사서 해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복지관에서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80대 노인분이 냉동 김밥 하나를 들고 계셨는데 그것이 그분의 하루 식사 전부였습니다. 옆에 계신 사회복지사께서 조용히 말씀하시더군요. 저분은 젊었을 때 큰 회사 임원이셨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을 끝까지 듣지 못했지만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누구도 비참한 노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은 무려 38.9%에 달합니다. OECD 국가 중 압도적인 1위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중 상당수가 젊었을 때는 중산층 이상이었다는 점입니다. 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7가지 습관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많은 노인분들 인터뷰하고 연구한 결과 발견한 비참한 노후로 이어지는 명확한 패턴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50대, 60대라면 이 이야기에 더욱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습관들을 버린다면 행복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작은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습관, 자식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는 습관. 여러분,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김영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할머니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아들 둘, 딸 하나를 키우면서 본인의 노후 준비는 전혀 하지 않으셨죠. 자식들이 다 잘 되면 나도 편하게 살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모든 재산을 자식 교육에 쏟아부으셨습니다. 큰아들은 서울대를 나와 대기업에 취직했고 작은 아들은 의사가 되었으며 딸은 좋은 집안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자식 농사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큰아들은 엄마, 지금 집값이 너무 올라서 대출 갚느라 힘들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했고 의사인 작은 아들은 개원 준비하느라 빚이 많아요. 나중에 병원이 자리 잡으면 모셔갈게요 라고 했습니다. 딸은 시댁 눈치 때문에 친정 엄마를 자주 뵐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김 할머니는 혼자 월세방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자식들이 불효를 해서가 아닙니다. 각자의 삶이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한국 사회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202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자녀로부터 정기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는 비율은 23.4%에 불과합니다. 과거 1990년대만 해도 70% 이상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변화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첫째, 자식들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을 넘어섰고 자녀 교육비는 천정부지로 올랐으며 고용 불안정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부모를 모시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둘째, 가족 구조가 변했습니다. 과거처럼 대가족이 함께 사는 문화가 사라졌습니다.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노부모를 모시는 것이 오히려 예외적인 경우가 되어버렸습니다. 셋째, 효문화가 약해졌습니다. 이것은 젊은 세대의 잘못이 아닙니다. 사회 전체의 변화입니다. 개인주의가 강해지면서 가족에 대한 책임감도 약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자식에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개인연금,
퇴직연금, 부동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후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서울 강남구의 박철수 씨는 60대 초반부터 체계적으로 노후를 준비했습니다. 월급의 20%를 꾸준히 저축했고 작은 상가 건물 하나를 장만했으며 건강 관리에도 투자했습니다. 지금 75세인 박 씨는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도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오히려 자식들에게 가끔 용돈을 주시기도 하신다고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노후 보험이 아닙니다. 자식들도 각자의 인생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당연하지만 그 사랑이 자식들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스스로 독립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두 번째 습관, 건강을 소홀히 하는 습관. 인천 부평구의 이정남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씨는 50대까지 건강검진 한 번 제대로 받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평생 아픈 적이 없어. 건강검진은 돈 낭비야 라고 하시며 자신만만해 하셨죠. 담배도 하루 한 갑씩 피우셨고 술도 매일 소주 반 병씩 드셨습니다. 이게 내 낙이야. 이것도 못하면 무슨 재미로 살아?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63세 되던 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왼쪽 몸이 마비되었고 말도 어눌해졌습니다. 그때부터 이 씨의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평생 모은 재산이 순식간에 바닥났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연평균 의료비는 약 540만 원입니다. 하지만 중증 질환이 있는 경우 이 금액은 몇 배로 늘어납니다. 더 무서운 것은 간병비입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집에서 간병인을 쓰면 월 250만 원 이상입니다. 대전 유성구의 한 요양병원 원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건강할 때 조금만 관리했어도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당뇨병을 방치해서 발을 절단한 분, 고혈압을 무시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진 분, 담배를 끊지 못해 폐암에 걸린 분, 안타까운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건강을 되찾는 데는 엄청난 돈이 들지만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적은 돈이 듭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적절한 운동, 균형 잡힌 식사, 금연, 철주, 이것들은 큰 돈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면 나중에 몇 천만 원, 몇억 원을 써도 건강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서울대병원 노인의학과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0대부터의 10년이 노후 건강을 결정합니다. 이 시기에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60대 이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질병들이 찾아옵니다. 특히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은 초기에 관리하면 약간의 약물과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조절이 가능하지만 방치하면 뇌졸중, 심근경색, 심부전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국가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은 무료입니다. 2년에 한 번씩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50세 이후에는 대장 내시경, 위내시경 등 암검진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둘째, 매일 30분 이상 운동하세요. 헬스장에 갈 필요 없습니다. 빠르게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노인정에서 만난 78세 할머니는 매일 아침 한강공원을 걸으신다고 합니다. 이게 제 건강 비결이에요. 약도 거의 안 먹어요 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더군요. 셋째, 식습관을 개선하세요. 과식하지 말고 짜고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세요. 특히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WHO 권장량의 2배가 넘습니다. 넷째, 반드시 금연하세요. 이 나이에 담배 끊으면 뭐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담배는 끊는 순간부터 몸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60세의 금연에도 수명이 평균 3년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5째, 술은 적당히 드세요. 하루 소주 2잔 이상은 간에 무리를 줍니다. 특히 매일 마시는 습관은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건강은 노후의 가장 큰 재산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하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돈이 적어도 건강하다면 충분히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건강관리를 시작하세요. 3번째 습관. 평생 직장만 믿고 노후 준비를 안 하는 습관. 경기도 수원시의 최기영 씨 이야기입니다. 최 씨는 대기업에 입사해서 30년을 근무했습니다. 매달 월급이 들어왔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복지 혜택도 좋았습니다. 우리 회사는 정년이 60세까지야. 그때쯤만 다니면 퇴직금도 많이 받고 연금도 나오니까 걱정 없어 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56세에 명예퇴직 권고를 받았습니다.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이었죠. 거부할 수도 있었지만 회사 분위기가 그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퇴직했고 예상보다 적은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세금을 떼고 나니 생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최 씨는 이제 막 대학에 들어간 자녀 둘이 있었고 아파트 대출도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 60세도 안 됐는데 이제 뭘 하지? 라는 막막함이 엄습했습니다.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50대 중반의 나이에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작은 치킨집을 차렸지만 1년도 못 가 문을 닫았습니다. 장사 경험도 없었고 요즘 자영업 시장은 너무 포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50대의 평균 퇴직 연령은 53.2세입니다. 법정 정년이 60세라고 하지만 실제로 60세까지 버티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퇴직 후 재취업률입니다. 50대 퇴직자 중 정규직으로 재취업하는 비율은 15%도 되지 않습니다. 서울 여의도의 한 재무설계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고객 중 상당수가 회사만 믿다가 50대에 퇴직하고 패닉에 빠집니다. 퇴직금으로 자영업을 시작했다가 실패하고 남은 건 빚뿐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대기업 출신일수록 자영업 실패율이 높습니다. 조직 생활과 자영업은 완전히 다른 세계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회사 다닐 때부터 부업을 준비하세요. 퇴직 후에 갑자기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면 늦습니다. 40대부터는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조금씩 준비해야 합니다. 주말에 시간을 내서 관련 공부를 하거나 자격증을 따거나 작은 규모로 시작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절대 퇴직금으로 자영업을 시작하지 마세요. 한국의 자영업 5년 생존율은 30%도 되지 않습니다. 특히 경험이 없는 분야에 뛰어드는 것은 자살 행위입니다. 만약 정말로 자영업을 하고 싶다면 최소 2~3년 전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작은 규모로 시험 운영을 해본 후 결정해야 합니다. 셋째, 다양한 수입원을 만드세요. 월급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동산 임대 수입, 배당 수입, 저작권 수입 등 여러 가지 수입원을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넷째, 평생 교육에 투자하세요. 세상은 빠르게 변합니다. 젊을 때 배운 지식과 기술만으로는 평생 먹고 살 수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요즘은 온라인으로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김동수 씨는 55세에 회사를 그만둔 후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일했던 기계 분야의 지식을 나누는 채널이었죠. 처음에는 조회수가 거의 없었지만 꾸준히 올리다 보니 지금은 구독자 10만 명이 넘는 채널로 성장했습니다. 광고 수익과 강연료로 월 300만 원 이상을 벌고 계십니다. 회사 다닐 때보다 적게 벌지만 훨씬 행복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사는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시작하세요. 네 번째 습관,
체면과 허세를 부리는 습관. 광주 광산구의 박명호 씨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젊었을 때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강남에 아파트도 있었고 외제차도 몰았으며 골프도 자주 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했고 본인도 그런 삶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60대 초반에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환경이 변했고 경쟁이 심해졌으며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현명한 선택은 사업을 정리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체면을 구겨? 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사업을 유지하려다가 더 큰 빚을 지게 되었고 강남 아파트도 팔아야 했으며 외제차도 손에서 떠났습니다. 지금은 경기도 외곽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계십니다. 주변 친구들과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체면이 구겨진다는 이유로 만나지 않았더니 결국 모두 멀어졌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심리상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년층 상담을 하다 보면 체면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는데 주변에 알리기 싫어서 무리하게 생활하다가 빚만 늘어나는 경우, 건강이 안 좋은데 자식들에게 걱정 끼치기 싫다며 병원도 안 가는 경우, 외로운데 먼저 연락하면 체면이 구겨진다며 혼자 지내는 경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체면과 허세는 노후의 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실속을 챙겨야 합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편안하고 행복한지가 중요합니다. 대구 수성구의 이명희 할머니는 다릅니다. 70대 초반인 이 할머니는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즐겁게 지내십니다. 옷은 시장에서 사고, 밥은 집에서 해먹고, 여가 시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습니다. 이게 뭐가 부끄러워요? 나는 내 형편에 맞게 사는 거예요. 굳이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무리하면 나만 힘들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노년기 행복도는 경제적 수준보다 사회적 관계와 더 관련이 깊습니다. 돈이 조금 없어도 친구들과 어울리고 웃고 이야기하며 사는 노인이 돈은 있지만 혼자 지내는 노인보다 훨씬 행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형편에 맞게 사세요. 수입이 줄었다면 지출도 줄여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많은 분들이 이를 실천하지 못합니다. 과거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다가 빚을 지게 됩니다. 둘째, 작은 것에 만족하는 법을 배우세요. 비싼 레스토랑에 가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가족과 함께 먹는 소박한 식사가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가지 않아도 근처 공원을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울 수 있습니다. 셋째, 솔직하게 사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자식들에게 솔직히 말하세요. 아프면 병원에 가세요. 외로우면 친구들에게 연락하세요. 솔직함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입니다. 넷째, 비교하지 마세요. 남들이 뭘 입고, 뭘 타고, 어디에 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건강하고 편안하고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인천 연수구의 정수준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남들 눈치 보느라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내가 편한 대로 살아요. 그랬더니 오히려 주변에 친구들이 더 많아졌어요. 진짜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남았거든요. 체면과 허세를 버리세요.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다섯 번째 습관, 배우기를 멈추고 새로운 것을 거부하는 습관. 서울 강동구의 한정수 씨 이야기입니다. 한 씨는 65세에 은퇴한 후 집에서 TV만 보며 지냈습니다. 이제 배울 것도 없고 할 것도 없어. 그냥 편하게 쉬면 되지라고 생각하셨죠. 자식들이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려고 해도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너무 복잡해라며 거부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 씨는 점점 더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은행 업무, 병원 예약, 물건 구매, 심지어 친구들과의 연락까지 모두 스마트폰으로 합니다.
하지만 한 씨는 이런 것들을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 예약을 하려면 자식들에게 부탁해야 했고, 물건을 사려면 직접 시장에 가야 했으며, 친구들과는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은 더욱 힘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비대면으로 전환되었는데 한 씨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 같은 동네에 사는 김순자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김 할머니는 70세가 넘었지만 꾸준히 새로운 것을 배우고 계십니다.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교육을 받았고 유튜브로 요리도 배우고 온라인 쇼핑도 합니다. 카카오톡으로 친구들과 매일 연락하고 줌으로 해외에 사는 자식들과 화상통화도 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손가락이 잘 안 움직이고 머리도 잘 안 돌아가더라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습했어요. 지금은 젊은 사람들만큼은 아니어도 필요한 건 다 할 수 있어요. 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십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급격히 퇴화합니다. 특히 노년기에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고 똑같은 일만 반복하면 인지 기능이 빠르게 저하됩니다. 반대로 꾸준히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면 뇌가 활성화되고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평생 교육에 참여하는 노인의 치매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40% 이상 낮습니다. 또한 우울증 발병률도 훨씬 낮고 삶의 만족도는 훨씬 높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째,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꼭 배우세요. 스마트폰, 컴퓨터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전국 각지의 복지관이나 도서관에서 무료로 교육을 제공합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익숙해지면 삶이 훨씬 편리해집니다. 둘째,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세요. 악기 배우기, 그림 그리기, 글쓰기, 사진 찍기 등 평생 하고 싶었지만 바빠서 못했던 것들을 이제 시작하세요.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셋째, 외국어를 배워보세요. 이 나이에 무슨 영어를 배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외국어 학습은 뇌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유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한 회화만 할 수 있어도 여행 갈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운동을 배우세요. 요가, 필라테스, 태극권 등 몸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인 운동들이 많습니다. 운동은 몸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부산 동래구의 박영숙 할머니는 75세에 컴퓨터를 배워서 지금은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인생 이야기와 요리 레시피를 올리는데 방문자가 하루 평균 5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댓글로 응원해주고 조언도 구하고 그러면 정말 뿌듯해요.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비결입니다. 여섯 번째 습관, 인간관계를 소홀히 하는 습관. 울산 남구의 최영철 씨 이야기입니다. 최 씨는 평생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는 것이 인생의 전부였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식도 최소한만 참석했고 동창회도 거의 나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 만나서 뭐해? 그 시간에 일하거나 쉬는 게 낫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은퇴 후 최 씨는 심각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연락할 친구가 없었습니다. 평생 일만 하다 보니 취미도 없었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TV만 보다가 잠들고 다음날 또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아내가 있었지만 평생 대화가 없던 부부라 함께 있어도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최 씨는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병원에서 상담을 받던 중 의사가 물었습니다. 친한 친구가 있습니까? 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취미가 있습니까? 또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과 대화는 자주 하십니까? 역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약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사회적 관계가 건강과 직결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간 진행한 행복 연구 결과를 아십니까? 연구진은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돈도 명예도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좋은 인간관계였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했고 가장 건강했으며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사망률이 50% 낮았습니다. 또한 치매 발병률도 60% 낮았고 우울증 발병률은 70% 낮았습니다. 인간관계가 단순히 마음의 위안이 아니라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반면 제주도의 강명순 할머니는 다릅니다. 강 할머니는 80세가 넘었지만 매일 바쁘게 지냅니다. 월요일에는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윷놀이를 하고 화요일에는 복지관에서 노래교실에 다니고 수요일에는 봉사활동을 나가고 목요일에는 등산 모임에 참여하고 금요일에는 손자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바쁘게 살아요. 하지만 행복해요. 사람들과 만나고 웃고 이야기하는 게 제일 좋아요. 혼자 있으면 자꾸 쓸데없는 생각만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런 생각할 틈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지금 있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세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해 보세요. 갑자기 왜?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심은 통합니다. 둘째, 새로운 관계를 만드세요. 경로당, 복지관, 문화센터, 종교단체 등 다양한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과 어울리면 공감대도 크고 친해지기도 쉽습니다. 셋째, 봉사활동에 참여하세요. 봉사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지만 결국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경험은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게 해줍니다. 넷째, 가족과의 관계를 개선하세요. 자녀들과 자주 연락하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하지만 너무 간섭하거나 의존하지는 마세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전 서구의 이기호 씨는 은퇴 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주 3일, 하루 3시간씩 청소도 돕고 민원도 처리하고 주민들과 이야기도 나눕니다. 돈은 한 푼도 안 받지만 정말 행복해요. 주민들이 고맙다고 인사해주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매일 사람들을 만나니까 외롭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사람 속에서 행복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해도 혼자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인간관계에 투자하세요. 7번째 습관, 부정적인 생각과 불평불만을 달고 사는 습관. 경남 창원시의 김정희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김 할머니를 만나면 항상 불평이 먼저 나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날씨가 왜 이렇게 더워? 물가는 왜 이렇게 올라? 정부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내 팔자가 왜 이렇게 기구해?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위로도 해주고 함께 공감도 해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김 할머니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이야기만 듣다 보니 자신까지 우울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경로당에서도 김 할머니가 오면 사람들이 슬그머니 자리를 피합니다. 김 할머니는 이것을 또 불평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인정도 없어. 나 같은 늙은이는 아무도 상대 안 해줘. 하지만 정작 문제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은 깨닫지 못합니다. 반면 같은 경로당에 다니는 박순덕 할머니는 다릅니다. 박 할머니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고 건강도 그리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항상 밝게 웃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도 숨 쉬고 밥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하지. 날씨가 좋아서 산책하기 딱 좋네. 친구들이 있어서 외롭지 않아.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삽니다. 사람들은 박 할머니를 좋아합니다. 박 할머니와 이야기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나기 때문입니다.
경로당에서 박할머니가 오면 사람들이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미국 메이어 클리닉의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7.5년 더 길다고 합니다. 또한 심장병 발병률이 23% 낮고 우울증 발병률은 55% 낮으며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훨씬 좋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긍정적인 생각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며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은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서울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갈립니다. 젊었을 때보다 못 사는 건 당연합니다. 몸이 예전만 못한 것도 당연합니다. 이것을 불평하면 불행해지고 받아들이면 평온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감사일기를 쓰세요. 매일 잠들기 전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감사할 일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둘째, 비교하지 마세요. 남들은 좋아 보여도 누구나 각자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 부러워하지 말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감사하세요. 셋째, 불평하는 습관을 고치세요. 불평이 나오려고 할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이 말로 상황이 나아지나? 대부분의 불평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넷째, 웃는 연습을 하세요. 거울을 보면서 웃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웃다 보면 정말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우리 뇌는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광주 서구의 정명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나는 행복해. 나는 건강해. 나는 사랑받아. 처음에는 자녀들이 이상하게 봤지만 지금은 가족 모두가 따라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긍정적으로 변하니까 집안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라고 딸이 말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독과 같습니다. 천천히 우리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생각은 약과 같습니다.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마무리. 지금 시작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7가지 습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자식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는 습관을 버리세요. 둘째, 건강을 소홀히 하는 습관을 버리세요. 셋째, 평생 직장만 믿는 습관을 버리세요. 넷째, 체면과 허세를 부리는 습관을 버리세요. 다섯째, 배우기를 멈추는 습관을 버리세요. 여섯째, 인간관계를 소홀히 하는 습관을 버리세요. 일곱째,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습관을 버리세요. 이 습관들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인 것입니다. 따라서 바꾸는 것도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노인복지관 관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오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크게 2부류로 나눕니다. 한 부류는 항상 불평하고 우울해하고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다른 한 부류는 항상 웃고 활동적이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분들입니다. 신기한 것은 나이나 경제 수준은 별 차이가 없다는 점입니다. 차이는 오직 마음가짐과 습관에서 나옵니다. 비참한 노후는 운명이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혼자라고, 아프다고 반드시 비참한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비참한 노후는 희망이 없을 때, 의미가 없을 때, 사랑이 없을 때입니다. 부산 중구의 이영자 할머니는 83세입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고 자식들도 멀리 있으며 건강도 그리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동네 공원을 청소합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해요. 깨끗한 공원에서 동네 사람들이 운동하고 산책하는 걸 보면 기분이 좋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루하루가 의미 있어요. 여러분,
행복한 노후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습관, 긍정적인 마음, 좋은 인간관계, 그리고 끊임없는 배움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70세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황금기입니다. 직장에 스트레스도 없고 자녀 양육에 부담도 없으며 이제 진정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작은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이 여러분 남은 인생 중 가장 젊은 날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자식에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준비하세요. 건강을 챙기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세요.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비참한 노후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지금, 여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삶의 교훈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지혜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